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안보 보호 정책. 2. EU의 모호한 상황. 3. 모두 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은 비우호적인 국가들에게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이해관계에 기인한 중요한 결정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만 고급 전투기를 판매한다. 미국은 고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투기는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며 이를 비우호적인 국가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인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고급 전투기를 제공하여 그들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협력 관계가 없는 비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투기 판매 정책은 국가 간의 안보 및 군사적인 동등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을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유엘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름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름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탈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의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름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개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쇠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선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을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B는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화력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 역시 최근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만큼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 이 전차 공장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이집트에서도 K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의 K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정말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전차 강국 독일을 수출 물량으로 꺾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국가에 수출될 물량과 한국에서 추가 양산될 K2 전차를 합치면 K 전차의 총 생산량은 최대 무려 2,000대까지 불어납니다. 세계 방산무기 제조 강국민 독일을 꺾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만큼 남다른데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단 한 대의 전차가 없어 북한에 멸망할 뻔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2에 적용된 여러 체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국산화에 성공한 엔진의 성능은 독일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고 국산 변속기 역시 1, 3차 양산분에 사용된 독일제 변속기에 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산비리 논란이 터지는 논란거리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산 전차 엔진과 변속기 개발은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굉장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차를 만들었음에도 전차에 쓸 1500마력 엔진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이며 절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과는 그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심지어 제치기 위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전차 수출 대박이라는 신화 뒤에 감춰져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K 전차에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K 전차가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 전차를 팔아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 아직 우리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길래 독일을 바로 옆에 둔 폴란드나 미제 M1 전차를 1,000대나 가진 이집트가 K2 전차를 사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는 군대에 관심이 많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보다 더 깜짝 놀랐는데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K2 흑표는 방산비리, 논란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K 전차가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차 생산국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첨단 운동방호 체계, 우리 힘으로 개발한 복합 장갑 각 개량형, 유기 압식 현수장치 IS를 미용한 포각 초전,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 등 당대 최고의 전차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해 보였던 K의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능동 방호 체계는 알고 보니 주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만족자리 방호 체계였고,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력화가 끝도 없이 지연됐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팩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합친 전차의 심장입니다. 두 부품을 합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차가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면 당면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중한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는 정밀 부품으로 의외로 쉽게 고장이 나게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조가 너무 정밀해서 후방에서 분해해야 겨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는 전장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급작스럽게 기동하기 때문에 구동 계통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워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장에서 전차가 고장나면 전차를 버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시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파워팩 덕에 엔진이든 변속기든 파워팩이 망가지면 바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져 전차의 이전 투손실이 급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워팩의 국산화가 추진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전차를 완전히 국산화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자부심에 많은 이들이 흑표 파워팩 개발을 함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차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강한 데다 튼튼하기까지 한 엔진과 변속기를 제조할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가진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일본 등 엔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강대국조차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기술로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뢰성을 인정받은 M2유사의 M2U883 엔진과 랭크사의 변속기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성공에 고무된 일부 국방 관계자들이 파워팩 국산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개발하지 않는다면 적차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국산화 반대론자들은 아직 우리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1990년대 K 전차가 사용하는 M2 883 엔진과 동일한 1500마력 출력을 낼 수 있는 미쓰비시 10ZG32WT 엔진과 MT-1506단 변속기로 구성된 부식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1989년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지은 후 1990년 30대가 양산됐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일본 스즈키에서 들여온 FAC 엔진으로 티코를 출시했습니다. FAC의 최고 출력은 41마력이었습니다. 그나마 현대가 1991년 5월 자연흡기 92마력, 터보차저 129마력 민 최초의 국산 엔진 알파 엔진을 제작했으나 1500마력 엔진에는 비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적차를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전차 엔진의 국산화는 강행됐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드, 국산 무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만들 수 없다면 수출은 커녕 전시에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국산화가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한국의 대역전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2 흑표용으로 개발한 DV27K 엔진은 4인정 디젤 엔진입니다. 4인정 디젤 엔진은 엔진 효율이 우수에 적은 연료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배기량이 크지 않아 출력을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한마디로 일단 만들면 성능은 좋지만 고출력으로 제작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90식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2인정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출력을 올리기 쉽고 구조가 단순한 만큼 엔진 무게가 가벼워 개발이 쉽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지 않고 연료 소모가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90식 전차의 연비는 무려 킬로미터당 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330m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DV27K 엔진은 사행정 구조 덕에 1리터로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사행정 구조에 더해 연비에 좋은 롱스트로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차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이며 우리 엔진의 경쟁 상대가 K22차 양산분에 들어간 독일제 전차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국산 엔진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는 개발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05년 4월 파워팩 국산화가 결정됐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각팬 속도 제어, 가속 등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량이 이루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K 전차의 양산 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해 엔진 제작사인 두산이 K2 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당시 개발 당사자는 어차피 실패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차 개발 자금을 빼돌려 중장비용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평가시험에서는 엔진 실린더가 깨졌고 가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K 엔진은 방산비리 엔진, 결함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K 양산론자들조차 독일산 엔진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독일산 엔진이 나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1980년대 두산 인프라의 전신이던 대우중공업은 대형차용 280마력 엔진인 D848M을 독일 맨사로부터 사들여 제작했습니다. 주로 버스에 쓰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첫 국산 장갑차 K200에도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국산 장갑차를 탄 장병들의 혹평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개발진은 이런 혹평에도 굴하지 않고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개량형인 350마력 D848T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이를 K200 장갑차의 개량형인 K200A1에 실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2848T 엔진을 다시 한번 개량해 K21 보병전투차가 쓸 750마력 D840 넥스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DV27K 엔진 역시 언젠가 독일제 엔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해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명품이라던 독일산 엔진에서 결함이 우수수 터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 결함, 1단 기어에서 변속이 불가능한 결함, 냉각팬 모작동으로 인한 주행 도중 엔진 정지, 용접 미흡으로 인한 누유 등 명품 독일 엔진이 아니라 중국산 짝퉁 엔진 같은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독일산 엔진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엔진이고 독일산이라고 언제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앞지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산 엔진의 여론이 다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엔진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튀르키예가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사용할 파워팩을 우리 기술진이 만든 DV27K 엔진과 ST15K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랜 소름을 딛고 국산 전차 엔진이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파워팩이 독일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안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인 열정과 노력이라면 앞으로 생산될 K2 개량형과 K3 전차에 탑재될 차세대 전차에서는 세계 최강 독일조차 압도할 전차형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리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간업에 또 한 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 I 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 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아예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아이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 2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A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I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I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산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산 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산만 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자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자망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이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막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자망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공구 4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선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명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11화 배치 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하 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배치 3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 II,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h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2km/h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
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이 2에 불과한 55kmh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 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섞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 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 훈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